내 가방 어디 있나요? 이 가방 제가 주웠어요. 네가 내 가방을 주었단 말이니?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녀가 강민주 회장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3천만 원이 든 강민주 회장의 명품 가방을 경찰서에 신고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너 그 빨간 조끼 어디서 났니? 강민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엄마가 물려주셨어요. 너희 엄마 거라고? 서연의 대답을 들은 순간 강 회장은 소녀를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도대체 저 빨간 조끼는 누구의 것이고 어떤 마음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12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해맑은 보육원의 낡은 현관문에 빨간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예고 통지서였습니다. 3개월 이내 건물 명도 및 폐쇄 예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보육원 안에서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12살 김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작고 낡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입에 넣어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68살의 박선영 원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서연이를 특히나 아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이곳에 온 아이였으니까요. 서연아, 괜찮니? 밤새 또 악몽 꿨지? 원장의 물음에 서연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이 그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새벽에도 그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빗속에서 울리는 급브레이크 소리, 요란하게 깨지는 유리창 소리,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서연이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작은 침대 옆 옷걸이에 걸린 빨간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조끼였지만 서연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색은 바랬고 여기저기 실밥이 풀린 곳도 있었지만 서연이는 이 조끼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입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전에 새로 들어온 9살 여자아이가 서연이의 빨간 조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연이가 입는 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입으면 안 돼? 아이의 말에 서연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조용하고 착했던 서연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엄마가 남겨주신 거라고. 아무도 만지면 안 돼. 서연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린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정리한 후 서연이를 조용히 달랬습니다. 서연이는 빨간 조끼를 꼭 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서연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 빨간 조끼가 외할머니가 입혀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입었다고요. 서연이는 조끼의 가슴팍에 작은 하트 모양 자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조끼만 입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연이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 아이들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서연이를 보더니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부잣집 아들이 큰 소리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보육원 애가 또 그 낡은 옷 입고 왔네. 다른 여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너희 원장 선생님 횡령으로 곧 감옥 간대? 우리 엄마가 뉴스에서 봤대. 서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신 쉬는 시간이었기에 말릴 어른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보육원이 폐쇄되면 길거리에서 자게 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힘들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그다지 맛있지는 않았지만 서연이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빨간 조끼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손을 넣어 만져봤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가 만져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서연이는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서연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읽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끼는 진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엄마는 어렸을 때 기억이 없지만 이 조끼만은 늘 간직했다고. 언젠가 할머니를 꼭 찾으라고. 이 조끼가 서연이를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 거라고. 엄마가 못다한 일을 서연이가 꼭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 할머니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계시다니요. 수업이 끝나고 보육원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선영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연이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육원에 오셨는지 아세요?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는 사실 어디선가 온 아이였어. 정확히 30년 전이었지. 한 남자가 데려왔는데. 원장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급히 일어나 나갔고 서연이도 뒤따라갔습니다. 식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밥과 김치 그리고 라면 한 개씩이 전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먹이며 불평했지만 원장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이번 달 예산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연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라면을 어린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밥과 김치만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조끼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여기 동생들 다 잘 살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서연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는 커다란 저택을 보았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이 서연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날인지 이 12살 소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장학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만약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더 이상 학비를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서연이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꼭 챙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죠. 학교 종이 울리기 전에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급하게 걸었습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서연이는 버스비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육원에서 받은 용돈 2,000원으로 공책을 샀거든요. 낡은 공책을 계속 쓰자니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추운 날씨에도 빠른 걸음으로 학교를 향해 걸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작은 공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공원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벤치 아래에 뭔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죠. 서연이는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방은 몇백만 원은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깅하는 아저씨 한 명이 멀리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법 무게가 나갔습니다.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지 몰라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을 확인해야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방 안에 뭉텅이로 묶인 돈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돈을 세어본 적도 없지만 1,000,000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고급 시계도 있었고 명함 몇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강민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서연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큰 회사였으니까요. 서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보육원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걱정하시던 빚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동생들도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서연이는 돈다발을 바라보며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고, 그게 떳떳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던 엄마의 목소리요. 김서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보육원 친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15살 민호, 14살 지우, 13살 수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던 길에 서연이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학교 안 가고? 그러다가 서연이가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우가 달려와서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헐, 이거 돈이잖아. 엄청 많은데? 수진이도 다가와 가방 안을 봤습니다. 새 아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디서 났어? 서연이가 벤치 밑에 있었다고, 누가 두고 간 것 같다고, 주인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돌려줘? 정신 나갔어? 이게 얼만데? 민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보육원을 살릴 수 있다고, 원장 선생님 빚도 갚고
모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돈 많은 사람 거라고 명함을 받냐고 재벌이라고 저 사람한테는 이 돈이 푼돈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목숨 같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서연이를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가져가자고 전부는 아니고 딱 반만. 그럼 원장 선생님 병원비도 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요즘 많이 아프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분명 부자일 거예요.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돈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도둑질이야.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 자신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김서연. 너만 착한 척하지 마. 원장 선생님이 쓰러지셔도 넌 가만히 있을 거야?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서연이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싸워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우가 화를 내며 답답하다고 다 같이 죽으라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새 아이는 결국 삐져서 가버렸습니다. 서연이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돈을 일부 가져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못 봤을지라도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리고 서연이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나쁜 짓을 했다는 걸요.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서 자꾸 쉬어야 했습니다. 손이 시렸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얀 입김이 나왔고 발이 시렸지만 서연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서연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애가 저런 비싼 가방을 들고 있다고 혹시 훔친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억울했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요. 보육원 동생들의 배고파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병원비 걱정하시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눈에 경찰서 현관에 붙은 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정직한 시민상이라는 포스터였습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안에는 경찰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주었는데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순간 서연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30년을 기다려온 한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거요. 작은 정직함이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 12살 소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에 당직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낡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죠. 꼬마야, 어디서 주웠니?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공원에서 주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김 형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경찰관이 큰 소리로 동료를 불렀습니다. 형사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좀 보세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두 사람은 가방 안에 돈다발들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와, 이게 3천만 원이 넘는데요? 김 형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명함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한그룹, 강민주 회장. 김 형사가 명함을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장의 물건을 어린 소녀가 주워왔다니요. 꼬마야, 혹시 이거 훔친 거 아니지?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공원 벤치 밑에서 주웠어요. 정말이에요. 서연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서연이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그냥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야. CCTV를 확인해 볼게. 김 형사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20분 후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가방은 새벽에 누군가 벤치에 놓고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로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김 형사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모여들어 서연이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지역 신문에 낼 만한데? 정직한 어린이 미담으로요. 한 경찰관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이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서연이의 대답에 경찰관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김 형사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대한그룹 비서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경찰서 김동현 형사입니다. 강민주 회장님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어린 학생이 주워서 신고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께서 아침에 잃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분 후 비서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답니다. 10분 후에 도착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은 김 형사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주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모두 정리 좀 합시다. 경찰서 안이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외투를 벗어 옆에 두었습니다. 빨간 조끼만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주인한테 돌려드리고 학교 가야 하는데 서연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학교에는 지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뒤를 따라 비서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일제히 입구로 달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강민주는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가방이 정말 여기 있습니까? 강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내용물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김 형사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주는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돈과 시계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강민주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중요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중요한 회의 자료였죠. 회장님, 가방을 주워온 학생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죠. 당연히 감사 인사를 해야죠. 강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형사가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계신 학생입니다. 강민주가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입고 있는 옷이 강민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조끼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빨간 조끼. 하지만 강민주는 그 조끼의 무늬를 알아봤습니다. 가슴팍에 작은 하트 모양 자수, 소매에 독특한 케이블 무늬가 있었습니다. 강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강민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손수 떴던 그 조끼, 사라진 딸 은정이에게 입혔던 바로 그 조끼였습니다. 아가야. 강민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조끼 어디서 났니? 강민주가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네, 이거요? 서연이가 조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엄마가 물려주신 거예요. 엄마 말로는 외할머니가 입혀주셨대요. 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강민주가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김은정이요. 그런데 엄마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서연이의 대답에 강민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정이, 우리 은정이. 강민주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손녀를 만난 것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강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서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아요.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강민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김 형사가 옆방을 내주었습니다. 강민주는 비틀거리며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3년 가을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때 43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한그룹을 경영하고 있었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5살 딸 은정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어느 주말 오후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빨간 털실로 뭔가를 뜨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조끼 만드는 거야.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란다. 와, 빨간색이다. 저 빨간색 좋아요. 은정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강민주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뜨개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 코 한 코 정성껏 떴습니다. 일주일 후 조끼가 완성됐습니다. 가슴팍에는 작은 하트 모양 자수를 놓았고 소매에는 특별한 케이블 무늬를 넣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끼였습니다. 은정아, 입어봐. 강민주가 조끼를 은정이에게 입혔습니다. 딸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매일 입을 거예요. 은정이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민주는 은정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은정이가 새 신발이 필요했거든요. 물론 은정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인형 코너 볼래요. 아동복 매장 옆에 큰 인형 가게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화장품 코너에서 립스틱만 하나 보고 올게. 은정이는 저기서 인형 구경해. 네. 은정이가 신나서 인형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강민주는 바로 옆 화장품 코너로 갔습니다. 불과 10m 거리였습니다. 직원에게 립스틱 색깔을 물어보고 손등에 발라보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은정아, 엄마 다 봤어. 가자. 강민주가 인형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은정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은정아. 강민주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형 진열대 뒤쪽, 옆 매장, 화장실 앞. 어디에도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어디 있니? 강민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복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빨간 조끼 입은 5살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아, 아까 남자분이 안고 가시던데요? 아빠인 줄 알았어요. 직원의 대답에 강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요? 우리 남편은 오늘 회사에 있는데. 강민주가 백화점 안내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애가, 제 딸이 없어졌어요. 방송 좀 내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라서 즉시 방송을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5살 여자 어린이를 찾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있으며. 방송이 나가자 경비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남자가 은정이를 안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울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영상 속 은정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주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가짜였습니다. 유괴범입니다.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둘은 밤새 경찰서에 있으면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주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국에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은정이의 사진과 함께 제 딸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TV 광고도 했습니다. 사설탐정 20명을 고용했습니다. 현상금 1억 원을 걸었습니다.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1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주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노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요?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포기요? 내 딸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강민주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은정이 아빠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도 힘들어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싫어요. 난 못 받아들여요. 은정이가 어딘가 살아있어요. 내가 꼭 찾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강민주는 회사 지분을 받고 혼자 대한그룹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찾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은정이 생일이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은정아, 생일 축하해. 엄마는 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주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은정이의 첫 머리카락, 작은 신발, 그림일기가 고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강민주는 은정이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은정아, 네가 어디 있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엄마가 못 찾아줘서 미안해.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손녀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빨간 조끼를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강민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킬 것입니다. 강민주는 눈물을 닦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야, 이름이 뭐니? 강민주가 서연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서연이요. 서연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서연아, 할머니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서연이는 이 할머니가 왜 자꾸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네, 엄마. 김은정 씨는 어디서 태어나셨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라셨대요. 해맑은 보육원이요. 강민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육원. 그렇다면 정말로 엄마는 어렸을 때 기억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5살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요. 서연이의 말에 강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딸 은정이가 맞다는 것을요. 김 형사님. 강민주가 김 형사를 불렀습니다. 사설탐정을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리고 해맑은 보육원 원장님과 연락을 취해주세요. 강민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1시간 후 강민주의 사설탐정팀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해맑은 보육원의 박선영 원장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68살의 박선영 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1993년 11월경에 입소한 여자아이 기록이 있습니까? 강민주가 물었습니다.
박선영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93년이면 30년도 더 전이네요. 기억이, 잠깐만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5살쯤 된 여자아이를 데려왔어요.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죠. 빨간 조끼요?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남자는 고아라고 했어요.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놓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인신매매였던 것 같아요. 원장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김은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신원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 아이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빨간 조끼만은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만지려고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죠. 그래서 그냥 입히고 키웠습니다. 강민주는 원장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요. 원장님, 그 시절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사설탐정이 물었습니다. 네, 보육원에 오래된 일지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원장이 급히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보육원 선생님이 낡은 일지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신원불명 여아 입소. 추정 나이 5세. 빨간 조끼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음. 이름 김은정으로 등록. 원장이 일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은정이. 강민주가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30년 만에 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설탐정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의 오래된 기록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은정이의 성장 과정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은정이는 보육원에서 조용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억에 따르면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사진, 졸업사진, 중학교 시절 사진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사진 속 은정이는 항상 빨간 조끼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같은 보육원 출신인 김태호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태호는 2년 선배였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원장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은정이와 태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보육원 식당에서 했죠. 원장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은정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딩드레스 위에 그 빨간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그러더군요. 이 조끼가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라고. 결혼식에서도 꼭 입고 싶다고요. 원장의 말에 강민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가을에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은정이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가난했지만 딸에게 최선을 다했죠. 원장이 서연이의 아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정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민주가 물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택배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은정이도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했고요. 둘이 힘을 합쳐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좁은 원룸에서 살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명절 때마다 보육원에 놀러 왔었거든요. 서연이를 데리고요. 강민주는 딸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음주 화물차가 들이받았다고. 부부가 그 자리에서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강민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화물차가 옆에서 들이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감싸 안으셨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강민주가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구나.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할머니가 진작 찾았더라면. 강민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찾지 못했다니요. 하지만 이제라도 손녀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강민주는 서연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강민주는 서연이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의 사람들도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연아. 강민주가 서연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내 외할머니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괜찮겠니? 검사요?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DNA 검사라는 거야. 피를 조금만 뽑으면 돼. 우리가 정말 가족인지 알 수 있는 검사란다. 김 형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했지만 이 따뜻한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연락해요. 지금 당장 예약하고요. 1시간 후 강민주와 서연이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 앞에는 이미 담당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교수가 두 사람을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는 흰색 병원 복도를 걸으며 긴장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자, 여기 앉아보렴. 간호사가 서연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체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주사 맞는 거 무섭니까?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서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알코올솜으로 서연이의 팔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눈 감아볼까? 하나, 둘, 셋. 바늘이 팔에 들어가는 순간 서연이가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강민주가 서연이의 다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잘 참았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서연이는 팔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어서 강민주도 체열을 했습니다. 교수가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수의 말에 강민주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유전자 검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강민주는 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 보육원에 연락해서 며칠 지내도 된다고 할게. 네.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건 검사 결과가 나온 후가 좋을 것 같아. 대신 호텔에서 지내자. 응? 강민주는 박선영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 무렵 강민주와 서연이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가 화려했습니다. 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와, 서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스위트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소파, 큰 TV,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까지. 여기서 저희가 자요? 서연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방은 침실이 2개야. 내 방도 따로 있어. 강민주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역시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마치 작아 보일 정도였죠. 할머니, 저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서연이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 고급스러운 접시들, 많은 포크와 나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먹고 싶은 거 주문해. 강민주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메뉴판의 글씨를 읽어도 무슨 음식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불어와 영어로 된 요리 이름들이었거든요. 그냥 할머니가 시키시는 걸로 먹을게요. 서연이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수프, 샐러드였습니다. 서연이는 여러 개의 포크와 나이프 중에서 어떤 걸 써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강민주가 천천히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는 따라 하려고 했지만 서툴렀습니다. 수프를 떠먹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웃으며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할머니도 처음에는 서툴렀단다. 강민주의 부드러운 말에 서연이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큰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보육원 침대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강민주가 옆에 누웠습니다. 서연아, 할머니한테 내 엄마 이야기 좀 더 들려줄래? 네. 서연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신을 키웠는지, 비록 가난했지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는지요. 엄마는 이 빨간 조끼를 입으면 힘이 난대요. 할머니가 보호해 주신대요. 서연이의 말에 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랬구나. 할머니가 곁에 없어도 할머니를 느꼈던 거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이 들었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이가 온몸에 땀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악몽을 꾼 것입니다. 교통사고 장면을 또 꿨던 거예요.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강민주가 재빨리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계속 생각나요. 응, 울어도 돼. 괜찮아.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어. 강민주는 서연이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30년 전 어린 은정이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DNA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아이는 내 손녀야. 내가 평생 지켜줄 거야.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엿새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와 서연이는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민주와 서연이는 호텔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조금씩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의 마음 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물론 빨간 조끼를 보면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강민주가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서연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제가 할머니 손녀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는 이미 서연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강민주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주의 비서와 변호사도 함께 왔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서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실 앞에는 이미 담당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교수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주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교수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강민주와 서연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서와 변호사는 뒤에 섰습니다. 교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강민주 회장님과 김서연 양의 DNA를 분석한 결과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주는 의자 팔걸이를 꼭 잡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교수의 말에 강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99.99%의 확률로 친손녀가 맞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민주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 아이는 회장님의 생물학적 손녀가 맞습니다. 교수가 확답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강민주가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딸의 딸을 찾은 것입니다. 할머니, 그럼 저 정말 할머니 손녀예요? 서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넌 내 손녀야. 내 피를 나눈 진짜 손녀란다. 강민주가 서연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기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비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적에 올리고 법정 상속인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서연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서연 그대로 두세요. 그게 서연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니까요. 그분들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에요. 강민주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은 그대로 두고 법적 관계만 등록하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민주는 다시 한번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민주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어. 평생 함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30년 만에 손녀를 찾았다는데요. 회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막아섰지만 기자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비서님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주가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기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강민주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제 딸을 잃었습니다. 단 5분간의 방심으로 5살 딸이 유괴됐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 김서연 양이 제 가방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 작은 정직한 행동이 30년을 기다린 저와 손녀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강민주가 서연이를 옆으로 당겼습니다. 이 아이는 제 생물학적 손녀가 맞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제 딸은 안타깝게도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딸의 딸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손녀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강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인 제가 평생 책임지고 돌볼 것입니다. 그때 강민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선영 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서연이가 정말 회장님 손녀였군요. 원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원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보육원 아이들이 다들 TV 보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원장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그룹 본사에서도 뉴스가 퍼졌습니다. 강준혁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강민주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그동안 후계자로 내정돼 있었죠. 이게 무슨... 갑자기 손녀라니. 준혁이 노트북을 3개 닫았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직계 손녀가 나타났는데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야.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가 강민주에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김서연 양은 회장님의 직계 혈족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죠. 지금은 서연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게 먼저예요. 강민주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검은색 벤츠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할머니 집이요?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야. 할머니와 서연이의 집.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보육원에서 지내던 자신이 이제는 재벌 회장의 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품백 하나를 정직하게 신고한 것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차는 강남의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연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담장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안쪽으로는 거대한 저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 저 떨려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주가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이 초록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하얀 대리석 분수대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3층짜리 하얀 저택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봤던 집이었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강민주가 먼저 내렸고 서연이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디딘 바닥조차 매끄러운 대리석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집사를 선두로 가정부, 요리사, 정원사까지 모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아씨, 어서 오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서연이에요. 서연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집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씨는 회장님의 손녀님이십니다. 저희 모두 아씨를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강민주가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를 안심시키는 손길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분들은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모두 좋은 분들이니까 편하게 지내면 돼. 서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반짝이고 있었고 하얀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주변을 반사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흰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큰 유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육원 건물 전체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강민주가 서연이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니 긴 복도가 나왔고 양쪽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방이고 바로 옆이 서연이 방이야. 강민주가 한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안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의 방 같았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으로 꾸며진 벽지에는 작은 장미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는
하얀 레이스 1000개가 달려 있었고 침대보와 쿠션들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과 화장대도 새 것으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 방이 다 제 거예요? 서연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주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드레스룸도 있고 개인 욕실도 있어. 강민주가 옆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이미 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원피스, 치마, 바지, 코트까지 서연이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옷들이었습니다. 욕실은 보육원 방 하나만큼 넓었고 욕조와 샤워 부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여기서 자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넓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응. 하지만 할머니 방이 바로 옆이야. 무서우면 언제든 오면 돼. 강민주는 서연이를 다시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그곳에는 유리로 만든 아름다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빨간 조끼가 마치 예술품처럼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조끼. 서연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30년을 기다리게 한 기적의 조끼란다. 여기 가장 좋은 자리에 둘 거야. 강민주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조끼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민주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척들이 모두 올 거야. 서연이를 소개하려고. 서연이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넓은 식당에 긴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은으로 된 수저와 접시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촛대도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45살의 강준혁이었습니다. 강민주의 조카이자 대한그룹 전무였던 그는 네이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혁이 강민주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를 보는 시선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는 것 같았죠. 준혁의 부인도 함께 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보육원에서 입던 낡은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부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먼 친척들까지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서연이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마치 동물원 동물을 보듯 말입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이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 개의 포크와 나이프가 놓여 있었지만 어떤 걸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긴장해서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프를 떠먹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준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민주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주가 칼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습니다. 준혁,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야. 99.99% 확률이라고 했어. 더 이상 의심하지 마. 강민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님,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는 게. 그만.
강민주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의 부인이 가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서연 양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테이블 매너 같은 건 배우신 적이 있나요? 서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포크를 서툴게 쓰고 수프를 흘린 것을 다들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건 천천히 배우면 돼. 다시는 서연이를 무시하는 말 하지 마. 이 아이는 내 유일한 손녀이자 대한그룹의 정당한 상속인이야. 강민주의 선언에 식탁이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속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전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후계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커다란 침대에 앉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요. 전 보육원이 더 편해요. 서연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들어가도 될까? 강민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우는 걸 보자 재빨리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힘들지? 할머니가 미안해. 준혁이가 너무 심했어.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자자. 응?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과외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는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영어 회화 선생님까지 하루 종일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강민주는 명문 사립학교로의 전학도 준비했습니다. 교장이 직접 저택을 방문해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보육원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밤마다 친구들 생각에 울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시작됐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서연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딸 은정이의 30년 인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행복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간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민주의 서재에 사설탐정팀이 찾아왔습니다. 팀장이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김은정 씨의 30년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보육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신원불명 여아 입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5살쯤 된 어린 은정이가 빨간 조끼를 입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은정이. 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자 보육원 생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의 관찰 일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음,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함, 밤마다 악몽을 꿈, 빨간 조끼를 절대 벗으려 하지 않음 같은 문장들이 강민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보십시오. 탐정이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은정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엄마 꿈을 꿨다. 빨간 옷을 입은 따뜻한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보고 싶다. 이 조끼를 입으면 그 사람이 안아주는 것 같다. 강민주는 일기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기억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조끼를 통해 엄마의 존재를 느끼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유괴범에 대한 단서는 없습니까? 강민주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보육원 입구에 CCTV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복원했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중년 남자가 어린 은정이를 안고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강민주가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인신매매 조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도 3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사한 유괴 사건들을 조사했고 패턴이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유괴돼 보육원이나 시골 마을로 팔려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주는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습니다. 은정이의 중학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태호 씨입니다. 은정 씨보다 2년 선배였고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나 연인이 됐고 졸업 후 결혼했습니다. 탐정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봄이었습니다. 보육원 식당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정이는 하얀 웨딩드레스 위에 빨간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조끼를 결혼식에서도 입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건넸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뒷배경에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은정이와 태호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사진 속 은정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 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호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민주가 물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택배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은정 씨도 낮에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탐정이 두 사람의 월세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다정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파일에는 두 사람이 낸 공과금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를 한 달씩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해 가을에 서연 양이 태어났습니다. 탐정이 출생신고서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 10월 15일생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었습니다. 출산 당시 은정이가 남긴 메모가 복사돼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하고 싶다. 우리처럼 외롭게 자라지 않게 하고 싶다. 강민주는 그 메모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탐정이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놓았습니다. 서연이의 성장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까지 사진마다 부모님이 서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손녀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탐정이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2021년 겨울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살 서연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고 부모님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한 달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탐정의 말에 강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교통사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밤 9시 음주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와 충돌했습니다.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뒷좌석의 서연 양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순간 부부가 뒤를 돌아보며 서연 양을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자기 몸으로 딸을 보호한 것입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아이를 지켰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런 딸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탐정팀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눈물을 닦은 강민주가 결심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한 제대로 된 추모식을 열겠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강민주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은정이와 태호 씨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영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곳에 묘지를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한 딸, 하지만 딸이 남긴 소중한 손녀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애도하고 제대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부모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에게 강민주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를 위한 추모식을 하려고 해. 할머니가 늦었지만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근교의 조용한 추모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강민주가 직접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하얀 국화가 가득한 제단 앞에는 은정이와 태호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원장을 비롯한 보육원 관계자들, 그리고 부모님의 옛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강민주가 천천히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73세의 노구에는 힘든 동작이었지만 강민주는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은정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30년이나 늦었구나.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훌륭한 엄마였다는 걸 알았어. 가난했지만 서연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걸 알았단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태호 씨,
우리 은정이를 사랑해주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강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이도 재단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에요. 저 할머니 만났어요. 엄마가 찾으라고 했던 할머니요.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강민주가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강민주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김서연 정직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합니다. 강민주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가 명품 가방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한 그 작은 정직함이 30년을 기다린 저와 손녀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 기적을 기념하고 또 다른 서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강민주는 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난이 꿈을 막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해맑은 보육원에도 특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폐쇄 위기에 처했던 보육원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새로 짓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영 원장은 강민주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제 딸을 키워주신 곳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편 경찰의 수사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한 끝에 마침내 유괴범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조직의 일원이었던 60대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강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주는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주가 일어났습니다. 제 딸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처벌받음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신매매죄와 유괴죄가 인정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명문 사립학교로 전학을 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실함으로 친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연 양, 앞으로 꿈이 뭔가요?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나중에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엄마 아빠처럼요. 서연이의 대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보육원에서 자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서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처럼 차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준혁이 서연이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번에는 미안했어.
너무 놀라서 실수를 했어. 준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모님이 얼마나 너를 기다려왔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넌 이모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야. 서연이가 준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화해의 악수였습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TV에 출연했습니다. 서연 양, 1년 전 명품 가방을 주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보육원도 폐쇄 위기였고 제 미래도 불확실했어요. 그 가방 안에 돈이 정말 많았는데 서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라고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요. 그 말을 믿고 경찰서에 갔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정직하게 사세요.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서연이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장학재단에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강민주와 서연이는 함께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고 정원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와 빨간 조끼가 걸린 액자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조끼를 바라보며 강민주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조끼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 네, 할머니. 엄마가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를 기억하려고요. 그래. 그리고 네가 그 조끼를 소중히 간직했고 정직하게 살았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강민주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자. 엄마가 못 받은 사랑까지 할머니가 다 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서연이 정말 사랑해.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빨간 조끼가 노을빛을 받아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30년을 이어준 기적의 조끼였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를 정직하게 신고한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가족을 찾았고 강민주는 잃어버린 딸의 딸을 만났습니다. 정직이 가져온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보육원 지원을 통해, 서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작은 정직이 만든 기적. 명품백이 연결한 30년의 인연. 빨간 조끼가 증명한 변치 않는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희망을요. 강민주와 서연이는 손을 꼭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